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장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빨리 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어? 찰싹찰싹 친정아버지 발인을 막 마치고 달려온 제 딸에게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늦게 왔다며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쭈꾸미나 파는 가난한 시골 노인네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내 딸이 더 힘들어질까봐 그동안은 정말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습니다. 딸의 뺨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악독한 시애미 얼굴에 저 김치통을 엎어버리고 김치 싸대기로 되갚아주겠다고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는 68세 박옥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거지 같은 집안의 시집보내서 고생한 딸의 얘기라서 슬프지만 한편의 드라마처럼 통쾌하게 복수했던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5년 전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곳에서 3년 연상인 남편 박철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어선 한 척을 가진 평범한 어부였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민지가 태어났고 저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이 잡아온 우럭과 광어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겨울에도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아이 기저귀를 빨고 밥을 짓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들은 텔레비전 보고 쉴 때 저는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고 일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럭이나 광어 말고 쭈꾸미를 집중적으로 잡아보자는 거였죠. 서산 앞바다는 쭈꾸미로 유명했고 특히 봄철 3월부터 5월까지는 산란기라 폭발적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쭈꾸미는 선도가 생명이라 빠르게 처리하고 유통해야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고 저도 결국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 제 나이 33살 때였습니다. 처음 3년은 고생스러웠습니다. 쭈꾸미를 잡아도 제때 팔지 못하면 상해버렸고 유통망이 없어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민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새 가방을 맬 때도 저희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잡은 쭈꾸미를 직접 손질하고 얼음에 싸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트럭을 타고 날랐습니다. 하루에 왕복 6시간씩 걸렸지만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면 그만큼 이익이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버티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산 쭈꾸미는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했는데 제가 직접 손질해서 신선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생선에 대신 저렴한 쭈꾸미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소주 한 병에 쭈꾸미 한 접시면 서민들의 저녁 식탁이 풍성해졌고 술집에서도 안주로 쭈꾸미를 많이 찾았습니다. 저희 쭈꾸미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때부터 저희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저희는 서산에 쭈꾸미 전문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생물로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냉동 쭈꾸미, 양념 쭈꾸미, 방건조 쭈꾸미 등으로 가공해서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제가 25년간 주꾸미를 손질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품질 관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공장에 나가서 직원들보다 먼저 주꾸미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주꾸미 한 마리 한 마리를 제 손으로 만지며 상태를 확인했죠. 그렇게 10년을 더 일했고 2012년에는 서산과 목포, 부산에 총 3개의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전국 주꾸미 유통의 30%를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주꾸미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남편이 공장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제 이름으로 서울 명동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명동 캐피탈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수산업계 지인들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빌려주고 적당한 이자를 받는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인맥 덕분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45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장사를 해온 제 눈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5년 명동 캐피탈은 중소기업 전문 대부업체로 성장했고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에는 용인 수지구에 40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더 샀죠.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명동 캐피탈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냥 서산 공장 일을 도우러 가끔 서울에 올라간다고만 알고 있었고, 딸 민지는 엄마가 여전히 주꾸미나 손질하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동 캐피탈은 제 최측근인 박 전무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저는 그냥 시골 할머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의 시댁이었습니다. 딸 민지는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랑 강준태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팽여사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잘 사는 집안이었죠. 결혼식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입고 간 한복이 낡았다고, 친정이 시골이라고, 주꾸미 비린내가 난다고 수군댔습니다. 팽 여사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죠. 사돈 어른,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 흘렀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민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셨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우리 아빠 잘 보내드리자. 그렇게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발인은 사흘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민지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 팽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민지 옆에 앉아 있었기에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일 우리 계모임이 있는데 오후 3시야. 김치를 좀 담가야겠어. 배추 100포기 준비해뒀으니까 발인 끝나면 바로 와. 늦으면 안 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화장하고 추모공원에서 모시는 게 있어서 시간이. 그러자 팽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시까지 와. 개모임 손님들 다 오는데 김치 없으면 어떡하게? 내 남편 회사 자금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더 충격적인 건 전화를 가로챈 준태의 목소리였어요. 민지야, 엄마 말씀대로 해. 발인이야, 어차피 오전에 끝나잖아. 추모공원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가면 돼. 우리 빚더미 앉으면 어떡하게?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친정아버지 장례식 날 발인 끝나자마자 김장 노예로 부르는 시어머니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민지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동안 저는 장례식장에 앉아 지난 8년간 민지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8년 전 민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산 낡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갔어요. 명동 캐피탈 회장이라는 정체를 숨기려면 시골 할머니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초라해 보였습니다. 팽 여사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저 사람이 신부 어머니래요. 서산에서 주꾸미 장사하는 사람이라던데 옷 좀 보세요. 비린내 진동하겠네. 하객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생생하게 들렸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딸에게 조촐하게나마 축의금을 건넸어요. 300만 원이었죠. 제 계좌에 있는 수백억 원을 생각하면 새 발에 피었지만 시골 장사꾼 친정엄마 느낌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팽 여사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손으로 두께를 만지작거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에휴, 이것밖에 안 되네. 우리 준태 친구들은 최소 500만 원씩은 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민지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가방에 대충 구겨 넣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축하한다고만 말했죠.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신혼 첫날부터 민지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팽 여사는 신혼집을 자기 집 근처 빌라로 정해놓고 매일같이 찾아와 며느리를 감시했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민지가 아침밥을 준비하지 않으면 밥도 제대로 못하냐며 핀잔을 줬죠. 출근하는 준태를 위해 밥상을 차려야 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따로 또 차려야 했습니다. 민지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죠. 전화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결혼 3개월 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민지는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이틀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전을 50종류나 부쳐야 했고 나물도 10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팽 여사는 옆에서 감시하듯 지켜보며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고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냐며 트집을 잡았죠. 민지가 명절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겨우 나올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팽 여사가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린 거였죠. 저는 그날 오후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시댁 근처를 서성였어요. 혹시라도 밖에 나온 민지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팽 여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 좀 보세요. 며느리한테 돈이나 얻어가려고 명절에까지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창피해 죽겠네.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죠. 걸음을 옮기는데 눈물이 핑 돌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은 지금도 생생해요. 결혼 1년이 지나자 사위 준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안 나왔고 그때 누군가 명동 캐피탈을 소개해줬다고 하더군요. 이자가 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심사가 빠르고 중소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요. 준태는 명동 캐피탈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물론 그곳이 장모인 제 회사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저는 박 전무에게 미리 지시를 내려뒀어요. 강준태가 대출 신청하면 승인해주되 절대 제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요. 준태는 그저 운이 좋아서 대출이 나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준태는 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고작 5천만 원 구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친정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민지는 제게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네. 저는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분노를 사겨야 했어요. 결혼 2년 차에 민지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서산에서 직접 손질한 주꾸미와 한우 10kg을 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제가 직접 잡은 주꾸미였고 영양가가 높아 임산부한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팽 여사는 현관문 앞에서 그걸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비린내 나서 집안에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화점 유기농 식품만 먹는다고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쓰레기 봉투에 주꾸미와 고기를 밀어 넣었죠. 민지가 뒤에서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팽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건강하게 나으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민지의 고생은 계속되었어요. 입덧이 심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민지에게 팽 여사는 일부러 냄새나는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거 먹어봐. 비린 게 임산부한테 좋대. 민지가 구역질을 하며 힘들어하자 팽 여사는 웃으며 말했죠. 꾀병 부리지 말고 밥이나 해. 밥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 들였다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이야. 민지는 입덧으로 하루에 몇 번씩 토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손녀였죠. 저는 산후조리원비 1,000만 원을 보탰고 태어나는 날 직접 찾아가 딸을 껴안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민지는 산후조리는커녕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팽 여사는 산후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다며 민지를 부엌으로 내몰았죠. 민지는 제게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아파. 근데 어머니가 밥 안 해주면 굶겠다고 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준태가 전화를 받으며 장모님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혼 5년 차에 준태가
또 명동 캐피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박 전무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승인해주되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라고요. 제 사위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준태는 대출이 나오자 신이 나서 민지에게 말했답니다. 명동 캐피탈이라는 데가 정말 좋더라. 이자도 싸고 심사도 빠르고. 그런데 알고 보니 준태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결국 반 이상을 날렸어요. 그러고는 민지에게 친정에서 돈을 더 가져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무렵 팽 여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명의의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명동 캐피탈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죠. 물론 그녀도 그곳이 며느리 친정 엄마의 회사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자율 좀 더 낮춰달라고, 한도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민지한테는 친정이 가난해서 한 푼도 못 도와준다고 핀잔을 줬죠. 결혼 7년 차에는 제가 직접 잡은 주꾸미 5kg과 햅쌀 20kg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시댁에 가져갔어요. 서산 주꾸미는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데 손주들한테 먹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팽 여사는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집은 백화점 유기농 쌀만 먹고 주꾸미는 현대백화점에서 산 걸로만 먹어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계단을 내려와야 했죠.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년 전 준태가 세 번째로 명동 캐피탈을 찾았어요. 이번엔 무려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졌고 기존 빚을 갚으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박 전무와 상담했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너무 위험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승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준태가 정신 차리고 사업을 잘해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준태는 그 2억 원으로 또 투자를 했고 실패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지는 부엌에 갇혀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민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죠.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팽 여사는 출가 외인이 어딜 가냐며 차 키를 빼앗았습니다. 민지는 명절 사흘 내내 친정에 한 번도 오지 못했고 저는 혼자 남편과 차례를 지내야 했어요. 빈자리에 딸 몫의 밥그릇을 놓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흘러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민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 남편의 무시, 친정을 깔보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 속에서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가끔 민지를 만나면 딸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웃음도 억지스러워 보였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38살이 40대 후반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일 발인이 끝나자마자 팽 여사는 민지를 불러내 김장 백포기를 담그게 할 겁니다. 계모임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자랑하려고요. 8년 동안 쌓인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랐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박 전무의 번호를 눌렀죠.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되었어요. 회장님, 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강준태와 팽 여사 관련 채권 자료 전부요. 내일 발인이 끝나면 제가 직접 시댁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두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장례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영정 앞에는 향 타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민지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발인 후에 시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례식장 뒤편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박 전무가 이미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법무팀장 최 변호사와 재무팀장 김 이사도 함께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밤을 새운 듯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박 전무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첫 번째 파일을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어요. 강준태 씨의 대출 현황입니다. 7년 전 첫 대출 5천만 원, 5년 전 두 번째 대출 1억 원, 1년 전 세 번째 대출 2억 원으로 총 원금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갚은 건 이자의 일부뿐이고 원금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준태의 상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이자를 겨우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계속 미뤄왔더군요. 3개월 전부터는 이자 납부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계속하세요. 제가 말하자 박 전무는 두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팽미숙 씨의 대출 현황입니다. 2년 전 아들 사업 자금 지원 명목으로 본인 명의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시세 12억 원 정도의 아파트인데 이분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출 연장 심사를 신청했고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둔 상태입니다. 최 변호사가 세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 강준태 씨의 회사 재무 상황입니다. 명동 캐피탈의 대출금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약 2억 원 더 있고 총 부채는 5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연 매출은 3억 원 정도인데 이익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는 적자 직전 상태죠. 만약 저희가 대출을 회수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연쇄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준태 씨의 회사는 일주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김 이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팽미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외에 개인 신용대출이 8천만 원 정도 있고 명동 캐피탈 대출까지 합치면 총 2억 3천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보 아파트를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도 동시에 움직일 것이고 그분은 집을 잃게 됩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믿고 쓰던 돈, 그 돈으로 제 딸을 무시하고 거지 취급하던 그 돈이 사실은 모두 제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팽 여사가 계모임에서 자랑하던 여유, 준태가 사업한다며 거들먹거리던 그 돈줄이 바로 제가 쥐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태와 팽 여사는 명동 캐피탈이 제 회사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팽미숙 씨는 저희 담당자에게 자주 전화해서
며느리 친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주꾸미나 파는 시골 사람들이라고 돈 한 푼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대출 한도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딸을 거지 취급했다는 말이군요. 그들이 계모임에서 자랑하던 김치, 오늘 민지가 담글 그 김치도 결국 제 돈으로 사는 거네요. 박 전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쓰는 돈의 대부분이 회장님의 돈입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물었어요. 회수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만 내리시면 오늘 오후부터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공문 발송, 담보물 가압류 신청, 거래처 대출 중단 통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강준태 씨의 회사 거래 은행에 압류 통보가 들어가면 계좌가 즉시 묶이고 오후 4시쯤이면 팽미숙 씨의 아파트에 집행관이 방문할 겁니다. 김 이사가 덧붙였어요. 거래처들에게도 통보하면 외상 대금을 즉시 회수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준태 씨의 회사는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힙니다.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8년 동안 제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따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명동 캐피탈이 회장님 회사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도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딸한테는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약속도 깰 수 있습니다. 회장님, 이게 오늘 진행될 스케줄입니다. 오전 10시 발인 시작, 정오쯤 추모공원 도착 예상, 오후 1시쯤 화장 및 봉안 절차 진행. 저희는 오후 1시 30분에 채권 회수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오후 2시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접수합니다. 오후 2시 30분쯤이면 강준태 씨의 회사 계좌가 묶이기 시작할 것이고 오후 3시 전후로 따님께서 시댁에 도착하실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시댁에 도착할 무렵이면 준태의 휴대폰에는 거래처와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게 무슨 일인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명동 캐피탈이 장모의 회사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언제 시댁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후 3시 30분쯤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가 김장을 시작할 무렵이겠죠. 그때쯤이면 준태도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있을 거고 계모임 손님들도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실 시각에 맞춰 저희도 현장에 대기하겠습니다. 혹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김 이사도 덧붙였어요. 압류 서류와 채권 관련 자료는 모두 준비해서 대기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제 정체는 제가 직접 밝힐 때까지 절대 먼저 말하지 마세요. 준태와 팽 여사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확실하니까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상담실을 나와 다시 장례식장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의에 찬 무게였죠. 8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영정이 모셔진 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유언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저렇게 짓밟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당신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명동 캐피탈의 회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준비해온 옷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명동 캐피탈 회장으로 일할 때 즐겨 입던 옷이었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낡은 카디건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5년 전의 제 모습이 돌아와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300억 원 자산의 회장 박옥분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어깨를 펴고 서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전 10시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울었고 저는 딸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영구차가 출발하고 저희는 차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지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딸의 옆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모공원에 도착해 화장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민지가 조용히 일어나 차에서 준비해온 옷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민지는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 있었어요. 엄마,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3시까지 오래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야, 엄마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시작입니다. 팽 여사와 준태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시간이었죠. 제 딸을 8년 동안 짓밟은 대가를 그들은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겁니다. 오후 2시 추모공원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위패를 봉안하고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에 절을 올렸어요. 당신 잘 가세요. 우리 딸은 제가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조용히 말을 건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댁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전무였죠. 회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채권 회수 공문이 강준태 씨의 거래 은행과 주요 거래처 5곳에 일괄 발송됐고 오후 2시에 법원에 팽미숙 씨 아파트 가압류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지금쯤이면 강준태 씨 회사 계좌가 순차적으로 묶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20분. 지금쯤 민지는 시댁에 거의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준태의 회사에는 곧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민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시댁 현관문을 여는 딸, 팽 여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지야.
엄마가 곧 갈게. 한편 그 시각 민지는 택시에서 내려 시댁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분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5분이나 늦었어요. 민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벌컥 열렸고 팽 여사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니? 계모임 손님들 벌써 다 왔어. 팽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추모공원에서 절차가 좀 길어져서. 말도 안 돼. 3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팽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고 그 순간 민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민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고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민지는 꾹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어요. 거실에서는 팽 여사의 계모임 친구들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게 며느리예요? 장례식장에서 오는 거예요? 재수없게. 팽 여사가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며느리가 시간 약속도 못 지켜서.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네요. 민지는 거실로 들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계모임 친구들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팽 여사가 민지의 팔을 잡아 끌며 부엌으로 밀어넣었죠. 빨리 시작해. 배추는 저기 베란다에 다 쌓아뒀어. 100포기 전부 담가야 해.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하니까 정성껏 하고. 민지는 베란다로 나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봤습니다. 100포기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양념 재료들이 커다란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고 고무장갑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첫 번째 배추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준태는 회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은행 담당자였죠. 강준태 사장님,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명동 캐피탈에서 채권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인데 확인하셨습니까? 준태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연장 심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은행 담당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명동 캐피탈 측에서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액 회수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은행도 연대 보증 조항에 따라 사장님 계좌를 일단 동결 조치했습니다. 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좌를 동결했다고요? 지금 당장요?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다른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강 사장, 명동 캐피탈에서 자네 회사 채권 회수한다는 소식 들었네. 우리도 미안하지만 외상대금 먼저 정리해야겠어. 당장 3천만 원 입금해줘. 준태가 황급히 대답했죠.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상황 파악 중인데.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다른 거래처, 또 다른 거래처,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전화를 걸어 외상 대금을 독촉했어요. 준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명동 캐피탈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준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전액 회수라는 겁니까? 명동 캐피탈 담당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준태 사장님 약정서 12조 사망에 따라 3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시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3개월간 이자 납부를 연체하셨고 저희는 규정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준태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요? 유예기간 같은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3억 5천만 원 전액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준태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일주일 안에 구한단 말인가. 그는 황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명동 캐피탈에서 갑자기 대출금 전액 회수한대. 계좌도 다 묶였어. 어떻게? 팽 여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준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으로 갈게. 이거 큰일이야. 전화를 끊고 준태는 급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후 3시 10분이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거래처들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준태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꺼버렸어요. 한편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거의 다 왔어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손님, 저기 앞에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가 목적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어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추고 저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 창문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민지가 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팽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겠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입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건 팽 여사였습니다. 팽 여사가 현관문을 열고 저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보러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팽 여사가 몸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지금 바쁜데요. 개모임 중이거든요. 민지는 김장하느라 정신없고요. 나중에 오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봐야겠어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팽 여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비켜섰고 저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4명의 여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팽 여사의 계모임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엄마 아니에요? 옷은 또 왜 저렇게 입고 정장 입었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전히 시골 냄새 나는데.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민지가 보였어요. 딸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뺨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의 오른쪽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맞은 자국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올랐어요. 저는 베란다로 걸어가 민지 앞에 섰습니다. 민지야. 딸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엄마 왜 여기?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뺨에 난 손자국을 보며 물었어요. 누가 때렸니? 민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팽 여사가 때린 거였죠.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팽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어른, 며느리 일 방해하지 마세요. 김장 다 끝내야 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팽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계모임 친구들은 과자를 먹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그 옆 식탁 위에는 이미 완성된 김치포기 몇 개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나와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접시 위에 김치를 보니 양념이 잘 버무려져 있었고 붉은 빛이 선명했어요. 제 딸이 땀 흘리며 만든 김치였죠. 저는 그 접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팽 여사가 소리쳤어요. 사돈 어른, 그거 손님들 드릴 건데 왜 만져요? 내려놔요. 하지만 저는 접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담긴 김치 한 포기를 꺼내 들었어요. 양념이 손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돈 어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팽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계모임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팽 여사가 제 앞까지 다가왔고 손을 뻗어 김치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팽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딸 뺨을 때렸지? 팽 여사가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늦게 와서 혼낸 것뿐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온 며느리를 발인 끝나자마자 김장 노예로 부리고 늦었다고 뺨을 때리는 게 당연해? 팽 여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건데. 사돈 어른은 며느리를 너무 버릇없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김치 포기를 팽 여사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졌습니다. 퍽퍽퍽. 김치가 팽 여사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어요. 붉은 양념이 그녀의 이마, 코, 입, 목으로 튀어 번졌고 명품 블라우스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팽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죠. 으악, 뭐 하는 짓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계모임 친구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어요. 팽 여사는 얼굴에 묻은 양념을 손으로 닦아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번졌습니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눈을 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눈에 들어갔어. 물 좀 가져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모임 친구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팽 여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시 걸어가 김치가 담긴 대야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는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뭐 하는 거예요? 팽 여사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딸이 8년 동안 당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시작도 아니야. 그리고 대야를 팽 여사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붉은 양념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으악! 팽 여사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양념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온몸이 김칫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블라우스와 치마는 붉은 얼룩으로 뒤덮였고 바닥에도 양념이 질펀하게 흘러 있었어요.
계모임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빈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고 팽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고춧가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베란다에서 민지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엄마, 왜 이래? 딸이 제 팔을 잡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오늘 유치원 종일반이라 오후 5시쯤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지야, 이제 됐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준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큰일 났어. 명동 캐피탈에서. 그는 말을 멈추고 거실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양념 범벅이 된 어머니, 사방에 튄 김칫물,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저와 민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내 딸 뺨을 때렸더군. 그래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켰어. 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모님, 지금 무슨 짓이냐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희들이 8년 동안 내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고. 준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작이라니?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 번만에 연결됐어요. 회장님, 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박 전무,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법무팀장하고 재무팀장도 함께. 가져올 서류는 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팽 여사는 바닥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준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계모임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저 사람이 무슨 회장이래? 주꾸미 파는 사람 아니었어? 민지도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회장님이 뭐야? 무슨 소리야?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곧 다 알게 될 거야, 민지야. 엄마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이제 다 보여줄 테니까. 준태가 휴대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장모님, 혹시 명동 캐피탈이라고 아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지. 당연히 알고 말고. 그게 내 회사니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준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고 팽 여사는 양념 범벅인 얼굴로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당신 회사라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명동 캐피탈은 내가 15년 전에 세운 회사야. 너희들이 빌린 돈,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내 딸을 짓밟던 그 돈이 전부 내 돈이었어. 그리고 오늘부터 그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지. 이제 너희들 세계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될 거야. 준태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빌린 3억 5천만 원이. 제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네가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간 돈, 주식으로 날린 돈, 전부 내 회사 돈이었어. 내 어머니가 아파트 담보로 빌린 1억 5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난 몇 년간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딸을 거지 취급한 거야. 팽 여사가 바닥에서 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서산에서 주꾸미나 파는 주제에.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꾸미 파는 주제? 그 주꾸미 사업으로 나는 세계 공장을 운영하고 전국 유통의 30%를 장악했어. 그 돈으로 명동 캐피탈을 세웠고 15년 동안 3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지. 너희들이 무시하던 시골 할머니의 진짜 정체야. 계모임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0억? 진짜야? 어머, 미수가 네가 그걸 몰랐어? 누군가는 계속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양념 범벅이 된 팽 여사의 모습, 무너진 준태의 모습, 이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명동 캐피탈 주인이라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내 아빠 유언 때문에 숨겨야 했어. 돈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하셨거든.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 네가 8년 동안 당한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러갔고 박 전무와 최 변호사, 김 이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죠. 들어와. 박 전무 일행이 거실로 들어서자 팽 여사와 준태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전무는 준태를 보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강준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명동 캐피탈 박 전무입니다. 준태의 입이 떡 벌어졌죠. 박 전무님? 여기는 왜? 박 전무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옥분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합니다. 회장님께서 명동 캐피탈의 실소유 주시고 저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난 7년간 저희 회사에서 빌리신 3억 5천만 원은 실은 회장님의 돈이었습니다. 준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준태 사장님, 팽미숙 씨, 오늘 오후 1시 30분부로 채권 회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약정서 12조 사망에 따라 3개월 이상 이자 연체 시 전액 즉시 회수가 가능하며 저희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강준태 사장님의 회사 계좌는 전액 동결됐고 팽미숙 씨의 아파트는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팽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가압류? 내 집을? 안 돼. 김 이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오후 2시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곧 집행관이 방문해 압류 표시를 할 것이고 2주 후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안 돼. 안 돼. 팽 여사가 바닥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주시면.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간을 줘? 너희들이 내 딸한테 시간을 준 적 있었어? 친정아버지 장례식 날도 기다려주지 않고 김장하러 오라던 사람들이? 박 전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준태 사장님의 거래처 5곳에도 통보가 갔습니다. 외상대금 약 1억 2천만 원에 대한 즉시 상환 요구가 들어갔고 회사 직원 급여 계좌도 묶여 있습니다. 이번 달 월급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죠. 준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직원들 월급까지.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팽미숙 씨의 개인 신용카드 7장도 오늘 오후 3시부로 전부 정지 처리됐습니다. 은행 계좌 3개도 채권자 요청으로 동결됐고요. 현재 사용 가능한 현금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팽 여사가 황급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카드가 왜 정지된 거예요? 당장 풀어줘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채권자의 요청으로 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팽 여사는 전화를 끊고 다른 카드로 또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7장의 카드가 전부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박 전무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팽미숙 씨 댁이 맞습니까? 팽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가요. 나가라고. 하지만 집행관들은 서류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압류 집행영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명의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65인치 텔레비전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주방에 고가 커피 머신에도 붙였어요. 침실로 들어가더니 옷장을 열고 명품 가방들을 확인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루이비통 가방들이 줄줄이 나왔죠. 이것들도 압류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사진을 찍으며 목록을 작성했어요. 팽 여사가 달려가 가방을 붙잡으려 했지만 집행관이 제지했습니다. 부인, 압류 집행을 방해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팽 여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세워둔 외제차 키도 압류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벤츠 E클래스였죠. 집행관이 차 키를 회수하고 차량 번호를 기록했어요. 이 차량은 2주 후 경매 처분됩니다. 팽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차는 내 차야. 내가 산 거라고. 하지만 집행관은 개의치 않았어요. 담보대출 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압류 대상입니다. 30분쯤 지나자 집안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안마의자, 명품 가방들, 귀금속, 심지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까지 전부 목록에 올랐어요. 계모임 친구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미숙이 집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냐? 압류 스티커 저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 누군가는 사진을 더 찍으며 말했어요. 이거 계모임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 팽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마. 사진 찍지 마.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고 있었어요. 양념 범벅이 된 모습, 압류 스티커가 붙은 집,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까지 전부 기록됐습니다. 준태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제발이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민지한테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민지를 사랑했다면 8년 동안 이렇게 짓밟지 않았겠지. 네가 사랑한 건 민지가 아니라 내가 대출해준 돈이었어. 그 돈이 끊긴 지금 내 진심이 뭔지 이제 알겠니? 준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민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이 남자랑 계속 살고 싶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럼 됐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혼 서류와 양육권 합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준태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도 민지한테 넘겨.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합의서에 다 들어있어. 준태가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이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장 안 찍으면 사기 혐의까지 추가해서 고소할 거야. 네가 거짓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대출받은 것도 다 증거 있어. 감옥 갈 준비 되어 있어? 준태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와 양육권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팽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준태야, 뭐 하는 거야? 손주까지 빼앗기게. 하지만 준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내 딸과 손주 앞에 나타나지 마. 위반하면 접근금지 신청하고 즉시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그리고 민지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엄마를 버리고 갈 수 없어. 준태가 팽 여사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팽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계모임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우리 먼저 갈게. 조심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호기심만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 그리고 박 전무 일행이 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팽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꼭 잡고 걸었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지가 제 품에 안겨 울먹였어요. 엄마 고마워.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지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차에 타자마자 민지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울게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었죠. 박 전무가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한참을 울던 민지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꿈은 아니지? 정말 끝난 거 맞아? 저는 딸의 뺨에 난 손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응, 끝났어. 이제 다시는 저 사람들한테 고개 숙일 일 없어. 민지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혼자였으면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네가 8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참으라고만 했잖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바보같이 참았던 거지.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가 다 도와줄게. 차는 용인 수지구에 있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쯤 되자 민지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손주 데리러 가야 돼. 유치원 5시 30분까지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거든. 저는 박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유치원으로 먼저 가주세요.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어요. 유치원에 도착해 민지가 5살짜리 손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차에 타자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안 가? 아빠는? 민지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어요.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는 거야. 아빠는? 나중에 볼 거야. 손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그날 저녁 저희는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는 민지와 손녀를 맞이하기에 충분했어요.
민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야? 이렇게 넓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 아빠 유언 때문에 참았어. 손녀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집 넓어. 저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자. 내 방도 있고 은지 방도 따로 있어. 편하게 지내.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녁을 먹고 손녀를 재운 뒤 저와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마 지금쯤 서로를 원망하고 있겠지. 그 시각 목동 아파트에서는 팽 여사와 준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떠나고 계모임 친구들도 모두 가버린 뒤였죠. 거실 곳곳에는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도 김칫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팽 여사가 준태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돈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명동 캐피탈이 장모 회사인 줄 왜 몰랐어. 준태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나보다 엄마가 더 몰랐잖아. 엄마가 민지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엄마가 괴롭혔다고? 며느리 교육시킨 게 괴롭힌 거야? 팽 여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교육? 장례식 날 김장시킨 게 교육이에요? 뺨까지 때렸잖아.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렇게 나온 거지.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아무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쳐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팽 여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계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10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어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친구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숙이 집 완전 망했네 유유. 김치 뒤집어 쓴 거 실화야? 진짜 충격. 압류 스티커 저렇게 많이 붙은 거 처음 봤어. 며느리 친정이 300억 부자였다며? 미숙이가 그동안 며느리 괴롭힌 거 우리 다 알잖아. 인과응보네. 팽 여사는 울면서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부녀의 단톡방, 동네 맘카페, 심지어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팽 여사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드가 전부 정지되어 현금만 쓸 수 있었죠.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팽 여사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며느리 괴롭히다가 완전히 망했다며? 옆에 있던 손님들도 팽 여사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팽 여사는 급히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서 마주친 이웃들도 모두 수군거렸어요. 팽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동네를 제대로 다닐 수조차 없었죠. 준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자 준태를 찾아와 항의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언제 나와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요. 준태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들도 연락을 끊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 해도 명동 캐피탈에서 채권 회수했다는 소문이 이미 어깨에 퍼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태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체불 임금 신고를 했고 준태는 노동청에 출석해야 했어요. 거래처들은 법원에 채권 청구 소송을 냈고
준태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팽 여사의 아파트는 경매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감정가의 70%인 8억 4천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팽 여사가 빚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명동 캐피탈 대출 1억 5천만 원, 신용대출 8천만 원, 기타 빚까지 합치면 거의 3억 원에 가까웠죠. 그날 저녁 저는 박 전무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강준태 씨의 회사는 폐업 처리됐고 팽미숙 씨의 아파트는 다음 주 첫 경매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민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8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불쌍해할 필요 없어, 민지야.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준 거지. 2주가 지났습니다. 팽 여사의 아파트는 첫 경매에서 낙찰됐고 팽 여사와 준태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짐을 챙겨 임시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게 된 거죠. 팽 여사는 더 이상 명품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압류됐던 옷들은 전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옷을 입어야 했어요. 계모임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회비를 낼 돈도 없었고 친구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죠. 준태는 일용직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만 원 받고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녁이 되면 팽 여사와 좁은 고시원 방에서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 먹던 한우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어느 날 저녁 팽 여사가 김치를 보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에 들어있던 김치였어요. 그 빨간색을 보자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얼굴에 뒤집어 썼던 양념, 계모임 친구들의 시선, 압류 스티커가 붙던 순간들. 팽 여사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이제 김치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준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서 벤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가 몰던 차, 압류당했던 차,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했죠.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자랑하던 어머니, 지금은 시장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어머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민지는 제 옆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손녀는 할머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과 손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삶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저와 민지 그리고 손녀는 새벽부터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봉안당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딸 이제 행복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민지도 옆에서 절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봉안당을 나와 차에 타자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공장 가봐야 할 것 같아. 신제품 출시 준비하는 거 확인해야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 먼저 해. 엄마는 은지랑 집에서 기다릴게. 민지는 1년 전 제 도움으로 김치 공장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민지의 정성이 담긴 김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서산에서 생산한 젓갈을 넣고 직접 담근 김치였죠. 첨가물 없이 정직하게 만든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량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매 후기가 쌓이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담가준 김치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첨가물이 없어서 안심하고 먹어요. 그런 리뷰들이 줄줄이 달렸죠. 6개월 전부터는 대형마트 납품도 시작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민지의 김치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격히 올라갔어요. 민지는 직원을 10명 더 뽑았고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연 매출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죠. 저는 민지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끔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김치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 점검을 하는 모습이 제가 주꾸미 공장을 운영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민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민지는 공장 앞에서 카메라를 마주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주꾸미를 손질하시며 쌓으신 노하우를 제가 배웠거든요. 정직하게 만들고 품질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힘든 시기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리포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말했어요. 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업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곁에 계셨고 그 힘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은 지역 뉴스에 나갔고 유튜브에도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대표님 멋지세요. 정직한 기업 응원합니다. 김치 주문했어요. 민지의 공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당신 봤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자기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당신 딸 정말 잘 컸죠?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녀 은지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할머니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민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저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목동 아파트였죠. 리포터가 말했어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감정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민지가 그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집 시댁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의 집이 됐지. 민지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질 줄은.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야. 인과응보지. 한편 그 시각 인천의 허름한 쪽방촌에서 팽 여사와 준태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이고 부엌도 없는 방이었죠.
준태가 들고 온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준태의 낡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우연히 추천 영상에 뜬 민지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준태가 그걸 보더니 팽 여사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 민지야. 팽 여사가 화면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공장 앞에 서 있는 민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모습. 1년 전 김장하느라 무릎 꿇고 있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변했다니. 팽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연 매출 30억이래. 대형마트 납품도 하고. 팽 여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무시하던 그 집안이 300억 부자였고 며느리는 저렇게 성공했네. 우리는 뭐야? 쪽방에서 도시락이나 먹고. 준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팽 여사가 화면을 끄며 말했어요. 보지 마. 볼수록 화나. 하지만 준태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민지한테 잘했으면, 장모님한테 잘했으면 지금 저 옆에 내가 있었을 텐데. 팽 여사가 쏘아붙였죠.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이미 다 끝났어. 준태는 소주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준태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번 돈의 절반은 술값으로 나갔습니다. 팽 여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팽 여사는 낮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고 월 150만 원을 받았어요. 명품 옷 대신 시장에서 산 낡은 옷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치우면서 예전에 개모임에서 먹던 음식들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그런 삶이 꿈 같았습니다. 어느 날 팽 여사는 시장에서 배추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였죠. 그 순간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김치가 던져지던 순간, 양념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개모임 친구들이 사진 찍던 순간, 팽 여사는 구역질이 나서 시장을 뛰쳐나왔어요. 이제는 김치는커녕 배추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준태도 길에서 벤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가 몰던 차, 압류당했던 차, 이제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죠. 그럴 때마다 민지가 생각났습니다. 착하게 밥 차려주던 아내, 말없이 참아주던 아내.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6개월 후 민지의 김치 공장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어요. 일본과 미국의 한인마트에서 민지의 김치를 주문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당당한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죠. 저는 손녀를 데리고 공장 견학을 갔습니다. 은지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대단하지? 저는 손녀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지. 어느 일요일 오후 저와 민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앞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저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8년 동안 참고 견뎠잖아. 이제는 네가 웃을 차례야.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저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살았을 거야.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무시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해. 저희는 손을 꼭 잡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손녀가 뛰어와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기 보이는 거 뭐야? 저는 손녀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저건 다리야. 우리가 건너갈 다리.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민지는 8년의 고통 끝에 당당한 기업인으로 성공했고,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팽 여사와 준태는 모든 것을 잃고 쪽방에서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